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늦은 밤 모든 TV 채널에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앞다투어 전하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진도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 강진은 2차 대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30배 규모의 에너지를 가진 지진입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서둘러 정부 브리핑을 발표했고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때 도쿄 남부의 한 아파트. 이제 막 잠자리에 든 한 남자의 휴대폰이 머리맡에서 세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느릿하게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야? 팀장님, 큰일이에요, 큰일. 지금 빨리 뉴스 보세요. 그러자 남자는 한 손을 뻗어 리모컨을 잡고 TV를 켰습니다. TV에서는 미얀마 강진으로 인해 폐허가 된 처참한 장면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충격적인 보도에 잠시 머릿속이 멍해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채널을 돌리며 모든 TV 채널에서 지진 속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아버렸던 휴대폰에 귀를 갖다 대며 지금 바로 갈게라고 짧게 대답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강진과 일본, 긴박함이 흐르는 이 이야기에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이번 사연으로 알아보시죠.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속보를 듣고 저는 도쿄관구 기상대 본청으로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밤 늦은 시각임에도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고 담당자들은 하나둘씩 다시 출근해서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는 일본과 지각판 경계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 파장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지진관리팀장으로서 그날 밤 도쿄 남부 지역의 해저단층 활동 상황 데이터를 신중하게 재점검하였고 일본 각지의 지진, 기상학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 30일 안에 도카이, 난카이 해역에서 진도 8규모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60%나 된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죠. 그뿐만 아니라 후지산 화산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도 40% 이상으로 치솟았다는 믿기 어려운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휩싸여 정적을 남겼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다시 한번 거대한 재난의 문턱 앞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재난을 가장 선두에서 대처해야 하니까요. 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아내를 잃었어요.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덮치던 순간 통신이 끊겼고 전화 한 통 하지 못한 채 저와 어린 딸을 남기고 아내는 집이 무너지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하늘의 흐름을 읽는 사람으로서 단 한 가지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제 인생의 남은 전부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저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각 부처의 담당관에게 빠르게 연락했습니다. 보고받은 충격적인 자료를 공유하며 신속하게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부분의 답은 자료를 믿을 수 없다. 다시 조사해서 내일 아침 알려달라. 이런 한심한 대답을 듣고는 너무나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끊어버린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욕하는 저를 팀원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자 진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심호흡을 뱉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1시, 학자들은 30일 이내라고 했지만 그게 바로 1시간 뒤일지 15일 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물자를 비축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한 달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상청 청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토 겐지 팀장, 나 좀 보세나? 청장님은 제가 학자들과 회의 후 정리한 자료를 모두 점검하시고 급하게 출근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상청은 재난비상근무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날이 밝는 대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점검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을 들으면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이 이토록 정확하게 적용되는 관계가 또 있을까요?
저는 전문 관료로서 한 국가의 감정적 역사보다는 실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그들이 일본의 경험을 넘어선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까?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의 대응 시스템이 빨라졌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상청과 외교부로 지금까지 조사와 진행 상황을 공유한 뒤 도쿄 기상청 건물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 뒤 저와 저의 팀은 외교 전용기를 타고 새벽녘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 한국의 공기는 저의 긴장감만큼이나 선선했어요. 저의 팀은 한국 외교부의 에스코트와 함께 바로 서울 외교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고층 건물과 빌딩 숲을 지나 도착한 외교센터 13층 회의실에서 바로 실무회의가 진행되었죠. 매우 이른 아침이지만 외교센터 회의실은 한국 정부의 각 부처에서 회의 참석을 위해 온 인원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쓰나미, 화산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구체적인 대응 협력 체계를 요청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 공유와 공동 시뮬레이션 훈련 등 실무 차원의 협력 요청이었고 상대국의 반응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들의 준비 정도가 어느 수준일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도움을 받기 위해 요청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나라가 과연 도움을 줄 만한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불신은 제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6시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기상청을 대표해서 먼저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과 예상치들, 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요청할 협력 항목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진도 최대 8규모 지진 발생 시 예상 피해 규모, 쓰나미 발생 예상 규모, 그리고 화산 분화 가능성과 규모.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예상이 가득한 화면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방재정책국장이 꺼낸 다음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재난센터의 자료 현황을 띄워놓고 말했습니다. 귀국 측에서 제공하신 자료와 저희 한국 재난센터 자료를 비교하여 봤을 때 일본과 한국에 발생할 피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상으로 미얀마 지진의 여파로 일본 열도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62.7%로 발생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행정안전부에서는 신속하게 각 부처와 연계하여 다음의 비상대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재난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재난관측 시스템 확충 및 보강, 응급의료 및 이송 시스템 확립, 이재민 수용체계, 정신심리지원 인력 확보, 긴급 구호장비, 물자 및 생필품 패키지 확보, 한일 공동구조대 활동 시나리오. 이어서 스크린에 표출된 내용은 제가 일본 정부 부처에 요청했던 부분과 거의 일치했으며 이렇게 일사천리로 계획이 가능하다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 측의 요청 내용은 새벽에 전달되었을 뿐인데 그 사이 이미 부처 간 조율이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놀라 멍해 있는 사이 방재정책국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사쿠라지마, 아소산, 후지산의 화산활동 정밀 측정이 필요하며 한국의 화산학자와 지질학자 네트워크에서 팀을 이루어 일본 현지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바로는 현지 원자력 발전소로 현지의 발전소들 전체를 긴급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발전소 내진 설계는 훌륭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쓰나미에 대한 방어시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관련돼서 한국 최고의 건설회사들과 연계하여 방조제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도 준비되어 있었고 말투도 단호하고 조리 있었습니다. 대답을 들은 우리 팀원이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우리 대신 일본에 있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협력을 요청하러 온 입장인데 왠지 내가 보호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오랫동안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문적으로는 가까운 나라지만 정서적으로는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실에서 마주한 이들은 오히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단순한 외교적 환대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 일본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어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요청사항 중 긴급 자원봉사 지원에 대해 다양한 아시아 재난 현장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실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저의 뇌리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어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 말에는 기술이나 체계보다 더 인간적인 철학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했습니다. 물론 모든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절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있었죠. 저는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한국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함을 표시하고 다음 미팅을 위해 외교센터를 나섰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협조 요청을 보냈던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본부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해외 긴급구호대는 국제 재난 발생 시 파견되는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조직으로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항목 중 하나인 해외 재난 대응과 관련해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본부 건물은 군사시설처럼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진입 시 보안 검색이 이루어졌고 건물 안에는 다양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의 안내로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저희의 요청사항을 사전에 전달받은 한국 측 실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담당자는 현재 저희는 일본 측과의 협력 가능 시나리오에 따라 해외 재난 대응 훈련을 위해 인원들을 소집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 말과 함께 훈련 현장으로 이동한 저를 맞은 풍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본부의 훈련장은 군사기지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소방대원, 구조견 훈련사, 통신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진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구역에서는 실내 붕괴 상황을 가정한 구조훈련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재난 발생 24시간 이내 출국 가능한 인력으로 각자의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소집되신 분들입니다. 담당자는 그렇게 말하며 훈련 일정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국가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호출되는 구조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과 움직임에서 훈련이라기보다는 준비된 헌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붕괴 건물 잔해 속에서 환자를 끌어내는 훈련이었습니다. 간호사 1명과 소방관 3명, 구조견 훈련사가 호흡을 맞춰 무거운 콘크리트를 들어올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인형을 옮기는 장면은 어딘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검토하는 중 저는 한국 측 실무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상황이 일본에서 다시 발생한다면 한국 구호대의 파견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는 확신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출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의 상호구호 협약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에 저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맴돌아요.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부디 이들이 일본에 와주기를. 돌아오는 길 저는 본부 앞에 태극기를 바라보다가 작은 국기가 아닌 큰 움직임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출장 메모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막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위기 너머를 준비하고 움직이는 나라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민간 재난구호 네트워크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해외 긴급구호대 본부를 보고 돌아오는 길 한국 외교부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추천해준 일정이었습니다. 거긴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아마 팀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마음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죠. 언덕 한중턱에 위치한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단출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각종 지도와 재난 대응 매뉴얼, 봉사자 명단, 대응 장비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손때 묻은 무전기와 낡은 헬멧, 들것 등의 구호 장비들이 줄지어 보관되어 있었고 사무실의 직원들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전화를 받았었죠. 복도 벽면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각종 훈련 사진과 해외 파견 기록에 눈길이 쏠리고 있을 무렵 어서 오십시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굵고 낮은 목소리의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간구호단체의 자문위원이고 전직 육군 중장 출신이라고 소개했고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지금은 군인이 아닌 시민으로 일합니다. 퇴역 후 10년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응 체계를 만들고 있죠. 형식적인 인사 후에 자문위원은 일본 지진 재난 대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저의 팀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자원봉사 네트워크에서 일본의 재난 발생 시 지원을 약속하다니.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예상보다 깊고 묵직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재난은 웃기게도 모두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국적, 지위, 과거는 중요하지 않게 되지요. 생명이 꺼지는 현장에서 필요한 건 생명을 향한 행동뿐입니다. 일본이건 한국이건 중국이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고요한 물 위에 떨어진 돌처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무언의 비난도 허위의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태도에 대한 선언 그리고 철학의 깊이를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교육실에선 청소년과 노인들이 함께 앉아 CPR과 대피 요령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재난 보드게임도 있었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전용 매뉴얼도 따로 제작되어 비치되어 있었죠. 그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생명을 지키는 일을 자격과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고 이전에 생각하고 움직이기 전에 공감한다. 출장 초반 저는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때의 기록을 제 업무 노트에 조용히 남겼습니다. 재난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넘어선 사람만이 제대로 행동할 수 있다. 저는 서울 시내 일정을 마친 뒤 다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 국제협력 프레임워크, 민관 네트워크, 윤리적 철학.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단순히 우수하다는 말로는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은 단지 매뉴얼이나 기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판단과 동시에 즉시 행동했고 그 행동은 생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때 이 땅과 제 조국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출장에서 그 기억을 적대심이 아닌 책임감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덮지 않았고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장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 곧 가치 있는 것이다. 저는 마침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란 상대의 정체성을 넘어서 공통된 생존의 언어를 말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는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출장 내내 적어두었던 메모 중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이 지금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일지도 모른다. 긴 시간 동안 저는 기술자이자 관리자로 살아왔습니다. 경험을 의심했고 수치를 신뢰했고 구조를 설계했어요. 그러나 이번 출장에서 저는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해답이 아니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날이 온다면 부디 당신들이 와주시길. 김포공항 활주로를 떠난 비행기는 흐린 하늘을 뚫고 천천히 고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좌석 창문 옆에 앉아있던 저는 자리를 조정하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내각부에 제출할 출장 결과 요약과 기상청 내부용 협력 가능성 검토 의견서. 보통이라면 탑승 직후 잠에 들거나 내려서 작성하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짧은 하루지만 저는 단지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태도와 철학을 경험한 것, 그것이 진짜 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커서를 깜빡이며 파일명 한일 공동 재난 대응 검토안 2025라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서로는 간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재난 대응 체계에 있어 기술적 수준, 인적 자원, 대응 철학 측면에서 모두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의 준비도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준비된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준비까지 되어 있는 나라였다. 만일 불행히도 그날이 온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나라는 한국이어야 한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하루 만에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보고서에 적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단락의 바탕에는 제가 보고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얼굴, 숫자가 아닌 사람의 온기 말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저는 이 문장을 써넣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협력의 필요성보다 생명의 가치를 먼저 배우는 자리였다. 파일을 저장하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열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 한 편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죠. 나부터가 변했다는 사실을. 그 변화는 강요된 것도 계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스스로 느끼고 변화한 것이죠. 착륙 안내 방송이 울릴 무렵 저는 다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하구나. 네, 오늘 사연은 평소보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화산 폭발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지는 하루네요.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